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을 좀 어저께하고 바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특히 중소형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승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게 된 부분이 물론 어저께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그거 끝나고 나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사를 했고요. 12월 달쯤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저께 유럽과 미 증시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강세로 연결시킨 건데 자 이것도 시장에서 단순히 ECB에서 통화정책 완화한 다음에 경기 부양책 쓴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은 뭐예요? 그냥 투자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증시까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업종이 강세에 뜰 것이고 우리가 어느 종목까지 공략을 해야 된다까지 해야지 뭐예요? 확실한 투자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ECB에서 양적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유로화는 어떻게 돼요?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여기에 감기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저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죠. 달러와 같이. 왜 그렇습니까?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유럽의 최대 수출처.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가장 무역 규모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신흥국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자체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돼요?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설명해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수가 대형주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뭐라고 했었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대형주가 올라갔다. 근데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대형주가 꺾인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분석은 제가 주식을 17년, 18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본 분석법이었고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분석입니다. 근거가 없는 분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었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되냐 증가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변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율대가 1,100원에서 1,1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졌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죠. 자, 원달러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가죠. 여러분들 이 강센클럽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순서대로 원리를 자꾸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 보면서 막 메모하면서 공부하면서 그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자주 알려드릴 거예요. 메커니즘 아셔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환율이 얼마 전 어떻게 했어요? 1200 올라갔죠. 이때는 뭐예요? 신흥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극에 달한다.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의 매도도 역시 클라이맥스 가장 크게 떨어진 자리 1150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외인들 매수 들어오죠. 언제부터? 1150원 이하부터. 즉 1100원에서 1150원은 무슨 구간?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잘 들어온 구간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리스크를 많이 완화시켜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돕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앞전에 유럽에서 LTO라는 유동성 공급한 적이 있었고 올해 1월 달에도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로 유럽계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유럽계 자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럽계 자금을 비롯해서 외국계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실제로 외국계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 그때 유럽계 자금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번에 또 들어올 때 어느 쪽으로 들어올 거냐? 이거 항상 반복입니다. 어떻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무슨 중심의 시장?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라고 했었죠.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강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미 대형주 주도의 장세가 된 거고 대형주 중심의 주도 장세는 길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중소형 코스닥을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형주가 무너지면 중소형 코스닥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저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확인했잖아요. 대형주가 0.8% 빠지니까 중소형 코스닥은 1.5에서 1.8% 더 큰 급락이 떨어지더라. 시장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자, ECB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어느 업종을 봐야 되겠냐? 간단하죠. 양적 완화를 확대한다. 무슨 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러면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유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과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경기 관련 소재는 화학.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강세 띈 화학 중에서 모멘텀 반응이 누구예요? 롯데케미칼이죠. LG화학은 복합화학이죠. 롯데케미칼은 뭐예요? 순수화학이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기초가 되는 화학 소재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유동성을 공급을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동성 하면은 바로 어느 업종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어디? 증권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수는 2050포인트를 넘어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착은 못했어요. 그런데 넘어갈 때 모멘텀은 어디가 받을 것이냐? 증권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증권입니까? 시장에서 현재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고 밸류 자체가 자산 가치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구조조정 통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정부의 세제 지원, 중국에 대한 후광통 투자 여러 가지가 모멘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였죠? 삼성증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삼성증권 드릴 때 뭐 때문에 드렸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지수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모멘텀 받을 때 어떤 종목들 못 갔는데 얘들이 어떤 그림이더라? 차트를 보니까 하락 추세자리대를 돌파하기 직전의 그림이더라. 자, 제가 앞전에도 그 얘기했죠.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숫자가 바로 3, 5, 7입니다. 세 번째 돌파하거나 세 번째 돌파가 온다는 경우 다섯 번째. 근데 만화는 다섯 번째도 돌파 안 나올 때는 일곱 번째는 거의 돌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때 말씀드릴 때 차트 자체가 쌍바닥 그리고 돌파가 몇 번짜리? 일곱 번째였었죠. 47,000원짜리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 시장에서 ECB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나타나고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5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도 나왔던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5만 원 넘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아이고 고점이야? 아니죠. 고점에서 못 파서 아쉽네? 아닙니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정책이란 부분, 특히 22의 이런 통화 정책이란 부분은 시간에서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거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국내 증시가 2050을 넘어서 더 큰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예요? 올라간 종목을 얘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떠들방송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시장을 먼저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선별해서 움직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잡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움직이기 전에 대형주를 미리 잡고 편안하게 수익을 담보로
위를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 매매를 할 때 저점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잡습니다. 5% 정도 보고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종목은 최소 보는 그림이 7에서 10%는 기본으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봉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적으로 수혜주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가정할게요.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IT나 자동차 같은 경기 소비재 역시도 모멘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같은 섹터와 자동차 역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특히 유럽계에서는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경기 소비재, IT와 자동차, 그 다음에 은행, 화학, 바로 경기 관련주 연결이 되죠. 그러면 경기 관련주가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뭐예요?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은 계단식으로 가는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어저께 시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간 분석할 때 제가 분석한 시간에는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장에 다 온 것이 아니니까 할 때 제가 어저께 이 방송에서 그렸죠.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라는 얘기는 상승을 보이는 과정에서 잠깐 조정을 줄 때를 눌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눌림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시장에서 약간은 조정폭이 클 때를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눌림목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고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전에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통화정책이 더 확대가 된다.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온다. 어떻게 있습니까? 연결시켜서 종목과 연결시키죠. 시장을 볼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빠져도 괜찮다. 사실 저는 파생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파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려웠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국 차트와 그리고 미국 차트 그리고 바로 삼성전자를 보자고 했었죠. 어저께 중국 차트 한번 보죠. 어저께 중국 차트는 어떤 그림이라고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가 패턴 이탈, 다시 거래량 증가 나오면서 상가 패턴 상단 돌파. 그러면서 윗자리 돌파했다고 했죠? 돌파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뭐 때문에 빠졌냐? 경기 둔화가 아니라 위안화가 국제통화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한번 부추겨졌다. 지지를 어디서 받았다? 직전에 고점 라인 때에서 지지를 잘 받더라. 그러고 나서 어저께 반등 나왔죠. 오늘 또 어떻게 해서 반등 또 나왔습니다. 3,400이라는 자리 때 오늘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저께 뭘 갖고 보면 돼요? 아, 해외 증시가 튼튼한데 국내 증시가 조정을 세게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미증시 차트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저께 미증시 차트, 어저께 이 방송 시간은 9시 반부터입니다. 미장이 열린 시간은 10시 반부터입니다. 근데 제가 미증시 차트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증시 차트는 가격 하락과 가격 기간 조정 26을 끝냈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 때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디 5,000에서 5,100짜리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미증시가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 띄어서 5,000에서 5,100을 바로 못 가겠죠. 그 5,000에서 5,100 가려면 아직까지 한참 상승을 해야 된다 이거. 조정일수가 52거래였으니까 최소한 26거래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미증시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오냐 아니냐, 리스크 관리 해야 되냐 아니냐 따질 때는 어디? 나스닥 지수가 5,000에서 5,100을 갔을 때 그때 생각하신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해외 증시 어렵습니까? 아유, 나는 주식하는데 종목만 볼 줄 알지 해외 증시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서 뭐 보시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를 보시라는 거죠.
삼성전자 차트를 종목 똑같이 누르시면 나옵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왜 중요합니까? 20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이 삼성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정이 크게 나올 거냐 아니냐 확인할 때 뭐예요? 삼성전자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차트는 뭐라고 했어요? 돌파기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시장에서 지수는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128만 원 가격대를 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구간대가 좁은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118만 원 넘어가게 되면 바로 130만 원이라는 무슨 자리? 장기 이평선이 있는 자리와 그리고 가격마디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130만 원 가격대를 고점으로 살짝 건드리고 상승으로 마감됐죠. 이거 어저께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견조하나요? 시장은 견조하다. 대형주는 견조하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월요일 날 130만 원 가격을 넘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증시가 2050포인트를 훌쩍 넘어가서 안착까지 나오는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증시가 2050의 수요일과 오늘 두 번 연속 돌파를 했어요. 안착을 못했습니다. 두 번을 건드렸습니다. 다음 번 몇 번째? 세 번째죠. 3, 5, 7.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2050원짜리들 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오늘 고점에서 팔았어야지, 이게 아니죠. 뭐예요? 다음번은 돌파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가셔야죠. 이제 시장은 분명히 이럽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2050이 고점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봐라, 맞고 떨어지지 고점이야. 하루 갖고 일일천하예요. 맞고 떨어지지 고점이야. 그 다음에 급단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몰라. 또 맞고 떨어졌어요. 거봐, 끝났지. 고점 나왔지. 그 다음번에 돌파 안 차려고 했죠.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이래야죠. 이 시비에서 이렇게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돌파 나온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니, 1800에서 1950, 2000 다 왔다, 2050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대형주는 접근하면 안 된다. 다 팔아라. 다 팔았어요. 나 당신들만 믿고 다 팔았어. 어쩔 거야? 이제부터 사라고? 욕 나오죠? 욕 나와요. 아니, 다 끝났다고 나중에 크게 빠지면 사라고 다 팔라고 했는데 다 팔았어요. 이제부터 막 올라가고 있는 녀석 다 팔았다 이거예요. 다 파는데 이제 2050은 넘어가니까 22 부양책 나와서 그런 거다. 몰랐다. 이거 누가 알았겠냐. 이제부터 사래요. 미쳐버리는 거죠. 시장은 똑바로 보라 이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대형주 지수 큰 그림으로 한번 보자 말씀드렸죠. 국내 트레이닝 PBR 1.0배를 한번 보자.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렇게 됐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투신권에서 펀드 한 매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이다. 설명해줬단 말이에요. 자, 한번 국내 대형주 지수 큰 그림 한번 보자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자, 앞서 제가 트레일링 PBR 설명해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런데 트레일링 PBR 1.0배를 이번에 과하게 빠졌다 이거예요. 과하게 빠지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제 트레일링 PBR 1.0배예요. 항상 이 자리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 보인다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시장 그림 자체가 뭡니까? 대형주가 그동안 자그마치 4년 동안 박스권 상단을 한 번은 못 뚫었는데 무슨 자리? 뚫는 자리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자리예요, 사실은. 여기서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다 팔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늦은 거 끝난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눌림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증권주라든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녀석들을 잡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데서 잡았으면 뭐예요? 수익을 담보로 가면서 느긋하게 가실 겁니다. 이게 대형주 매매입니다. 올라간다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에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이벤트 있을 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하기 힘들죠. 아니 이제 주말이라서 이제 금요일에서 남들 다 불타는 금요일이라면 술 한 잔도 마셔야 되고 좋지 않아 이런데 한 잔씩 땡기고 힘들게 한 주 지냈고 수익도 잘 냈으니까 기분 좋게 돈도 쓰고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대형주는 시장을 봐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굉장히 시장을 읽기 위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글로벌 경기부터 해서 정책, 정치적인 부분, 파생, 선물 옵션, 파생적인 부분에서 선물 옵션, 환율 상품 시장까지 이 많은 거 다 알려드리지 못해도 제가 뭐랬어요? 중요한 것들 바로바로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이런 방송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책적 이벤트가 있는 거죠. 중국의 오중전회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오중전회 다 끝나고 나서 투자해야지. 중국의 FOMC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움직여야지.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사야지라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투자해야지 끝나서 바로 투자하셨어야죠. 투자 안 하셨죠. 왜? 바로 다음에 만기 있으니까 만기 끝나고 가야지. 공교롭게도 만기 다음부터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또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같이 굵직한 기업이 밸류에게 여러 가지를 안다면 시장에서 시작 발표가 나오거나 뭐 할 때 자신 있다면 강하게 달려들어야지. 그리고 대응 전략을 세워놔야지. 시장에서 회피한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중국의 오중전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번 중국에서 오중전에서 아마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한 6.5% 내외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 이야, 중국이 7%의 경제 성장 목표치가 이제 6.5%네. 중국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중국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잘못 생각한 거죠? 제가 이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6.9%의 3분기 GDP 성장을 발표했을 때 중국의 현재 GDP 성장률이라든지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질 때 뭐라 했어요? 굉장히 고성장이라고 했습니다. 6%대의 성장이 저성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셨으면 돼요. 그러면 6.5%라는 내외로 GDP 성장을 제시할 때 대신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자기가 주석되고 나서 개최하는 정책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부양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 정책 여러 가지를 내세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동안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 중국 증시는 그동안 급락이 떨어지고 반등 다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왔냐?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정책에서 나와서 어떤 정책에 나와서 모멘텀을 주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증시가 추가로 강세 뛸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 기업하고. 그리고 미국 FOMC도 마찬가지예요. 연내 금리 인상 못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또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중요하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깡생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